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이는 저런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했던 것이 그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거대 야당이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되겠죠.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인정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2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특히나 그렇지 않았던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언제나 나름대로 다 그렇죠. 그런데 대선 불복이 2년 반 동안 계속됐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문에서 그 분량으로 봤을 때 뒤쪽이 되겠지만 아주 상당한 분량을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 그와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담화문의 뒷부분이 되겠죠. 이제 부정선거 언론에 가끔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수문제라고 봐서. 그런데 대통령 담화문에서 이렇게 아주 큰 비중으로 이것을 다루다 보니 우리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반 좀 지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국민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이제 거기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왜 계엄군을 출동시켰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했다. 선관위를. 그랬더니 해킹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했다. 그래서 단순했고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일이 이런 것이다. 국정원이 해킹을 했더니 선관위를 뚫었다. 선관위 해킹을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12월 3일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죠. 왜 국방장관이 할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이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던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를 해킹했던 것은 되돌아보면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국정원이 처음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했을 때 관제실에서 차단을 했지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킹을 한 것은 맞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하면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정원이 최근에 발표한 그러니까 2023년 10월입니다. 선관위
보안 컨설팅 거기에 나오는데 이 선관위 접근 비밀번호가 12345다. 정확히 같은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12345 같은 식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비밀번호를 담화문에서 밝힌 것이죠. 이때 야당들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국정원의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렇게 한 거냐, 이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한 거냐, 이런 이제 반격을 했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에 철수하면서 해킹 툴을 2개를 심어놨다. 이걸 심어놨는데 선관위가 그것을 발견해서 삭제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국정원발 관건선거 선관위 해킹 사건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실제 했던,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했다. 그런데 만일 보안검사를 하는 것이었으면 해킹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이 해킹에 들어갔다가 발각돼서 차단되고, 또 해킹 툴을 심어두었다가 발각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법으로까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 1인만 규정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밑에 비서실도 있고 경호처도 있고 안보실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모두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통령 밑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법적인 이야기가 됐을 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정도만 밝혀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킹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이번에는, 과거에는 해킹을 시스템 점검의 수단이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계엄군이 들어가서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것을
시스템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본인이 자백한 것이죠. 우선 여기에 대해서 12월 12일 한겨레 신문은 제22대 총선 결과를 뒤엎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입장입니다. 22대 총선은 끝났죠. 22대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다. 결국은 서버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장악,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략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국회에서의 증언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정보사에서 먼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이미 12월 3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선관위 작업에 대한, 선관위 임무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간 임무를 위해서 팀을 편성하고 야간에 선관위가 위치한 과천에서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고,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밤 9시 부근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 대원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부터 선관위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부에도 또 명령을 내렸죠. 방첩사에는 수사관을 포함해서 100명 규모의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보사와 방첩사에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죠. 정보사에서는 대원 10명을 선관위에 투입해서 시설과 인원을 모두 장악했다고 하고, 일단 장악한 다음에 2단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보사가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전은 방첩사로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방첩사의 이야기도 국회에서 직접 나왔었습니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제1처장 그 증언에 따르면 점령해야 하는 곳들은 상황변화실, 서버실 출입통제, 서버실 확보 후에 대기, 과천 관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 위치와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관 5명, 기술지원팀 10명, 안전지원팀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인 팀을 4개 팀을 편성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방첩사령부 1처장에게 구두로 직접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이 사령관이 사령부 1처장에게 지시를 해서 작전이 시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에서 이제 이 임무 수행이 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4일 01시에서 02시, 그러면은 이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이 된 그 시기가 되겠죠. 이때 방첩사의 법무관이 모두 7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분석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시가 선관이 서버를 첫째 카피하고 그 다음에 들고 나와라, 즉 반출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이게 영장도 없이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법무관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 서버를 카피한다, 선관위 서버를 떼어서 들고 나온다, 반출한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한 것을 알 수 있죠. 실행하라고, 그것이 작전이었던 것을. 여기에서 수사관이 같이 있었다고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부정선거의 증거 확보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첩부 제1처장이 법무관에게 문의한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온 서버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력 없습니다 라고 일제히 이 모든 행위는 위법하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에서 이 대선 부정 때문에 2년 반 동안 계속 불편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세상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저거 부정선거로 됐을 거야, 이번 선거는 의심스러워, 이런 이야기나 논의를 그렇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선관위가 그 직원들이나 그 유지되는 것들이 부정부패가 개입이 돼 있다,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 그럴 수는 있죠. 선관위 나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보내서 서버를 뜯어낸다, 이거는 아무도, 그냥 범죄일 뿐이지 그런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상 우리 헌정사상 있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행을 했죠. 그러면 왜 했을까? 이제 새롭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대선 부정, 이것 때문에 시달렸다,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가 무효다.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것인데, 아무튼 선관위 서버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이 방첩사 법무관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법무관이 알고 있는 그냥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못 쓰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정부, 대통령실에서 모를 리가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져가서 증거로 쓰려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밖에서 말하는 황교안, 민경욱, 또 거기에 이 활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증거 확보용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법원에서 못 쓰게 돼버립니다.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때만 소용이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첫째, 황교안의 부정선거 하고는 다른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안 되니까 이 카피해봤자, 첫째는 카피할 때는 증거 제출하려고 하겠죠. 뜯어내서도 이걸 반출하면 증거 취득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더 범죄성이 큰데 어쨌든 증거로 쓰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떼어갖고 내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용이 아니고, 증거용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들고 나오고 결국은 그러면 없애버리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거를 다시 조작을 해서 22대 총선 결과를 뒤집어서, 근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해서 다시 갖다 놓는다. 상당히 복잡하죠. 하여튼 반출한 것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구나. 증거인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들겨 깨서 부숴 없애는 겁니다. 과연 어퍼컷 날리는 윤석열 답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왜 대선 부정이 2년 반 동안 계속 이것을 누가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총선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말에서 대선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곳에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때도 부정선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지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싫은 거냐?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냐? 이랬었는데, 만일 이게 대선 부정과 관계된 거라면 그러면 진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언과 기록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대선 부정이다. 선관위에서 대선 부정을 했다. 가령 선관위에서 대선 부정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려고 할까? 자기 대선이니까. 이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당선된 윤석열 씨가 없애려고 한다. 아주 묘한 상황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일전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어떻든 선거의 로 데이터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로 데이터를 없앨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없앨 수도 있는데 서버를 반출한다. 서버를 선관위에서 끄집어내서 가져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선 부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참 복잡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게 대선 부정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부정이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니까. 그 당시에 이 선관위,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선관위가 대선 부정을 했다면 그때 이 선관위는 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좀 그렇긴 하겠죠. 그러면 이거 문재인의 선거 부정이 되는구나.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선거 부정이라면. 대선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의문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굳이 지금 나와서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으로 장시간 담화문의 분량으로 많은 분량 이렇게 잡아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덮어놨던 건데 내가 지금 털어놓을게 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그래, 이거는 단순 의문에서 의혹으로 지금 커져버린 것이죠. 대선 부정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선 부정하면서 전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윤석열, 이재명이 경쟁했던 그 대선 부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선 부정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언론을 뒤덮었던 게 뭡니까? 바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이게 경선부터 대선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다. 신문에서 경선 끝나고 대선 직전까지도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은 계속됐다. 그게 공개 조사건, 비공개 조사건 간에.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내가 안철수 단일화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2월 중순, 2월 말까지, 단일화가 2월 말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몇 번을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단일화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게 첫 번째 엄청난 타격이 바로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사람이 막 의식을 잃고 사람이 죽고 하는 사고가 전국 여러 곳에서, 그러니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뉴스를 찾아보면 2월 15일에 안철수 유세버스에서 천안시에서 2명이 사망했고, 원주시에서 1명이 의식을 잃었고, 서울에서 10명이 거의 의식을 잃을 상태까지 갔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선거에서 의지가 꺾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바로 그 무렵에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 조작,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무슨 대선 부정 그러면 이것도 조사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갑자기 안정적이었다고 보았던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의 대통령 선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부정, 선관위의 대선 부정으로 지금 의혹으로 띄워버렸다. 이것이 이번 담화문에서 하나의 눈이다,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